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그 한자에 보면 버금아라고 있습니다. 아류라는 뜻의 두 번째 뭐 이런 뜻이죠. 첫 번째보다 좀 낫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그 두 번째 버금아라는 한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으면 악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 마음이라는 것이죠. 초심을 잃었다는 것이 두 번째 마음, 악이 된다는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게 지난 2016년 5월이죠.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당시에 일성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전했던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초심을 잃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매일같이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원구성 협상조차 못해서 하반기 국회가 완전히 멈춤 상태입니다.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로운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요. 국회의장단 공백 사태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거면 국회의원 월급은 왜 받나? 라는 국민의 비판 더 거세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즘 논란이 많은 국회 특수활동비라도 늘려서 원구성 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독려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 타결을 희망합니다. 7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꼭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인도에서 만났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영접을 했죠. 여러 차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장면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대기실에 들어갔고 밖에 있던 이 부회장과 홍현칠 서남아 담당 부사장을 불러서 5분 정도 면담을 했고요. 네네. 문 대통령이 이제 당부한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쭉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 부회장은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여기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생산된 첫 스마트폰에 이제 서명도 했고요. 그런데 참 부럽더라고요. 노이다 이 신공장이요. 2020년이면 기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1억 2천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인도 현지 고용이 7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7만 명이요. 예. 이걸 참 한국에 이 공장이 지어졌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뭐 웬만한 그 작은 도시의 전체 인구나 마찬가지잖아요. 7만 명이면. 예.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이제 한 거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대통령 되자마자 그 자동차 업체 회장들 쫙 불러가지고 미국에 공장 지어라 막 이렇게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재계하고 좀 소통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그 청와대의 기류를 보면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사 개입 논란 이 불똥이 조국 민정수석으로 옮겨붙었다 이런 얘기라고요. 예. 이 장 실장의 권유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응모를 했는데 네네. 윗선의 지시로 탈락했다. 이렇게 이제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이제 관계자 발로 그 윗선이 아마도 인사검증을 담당한 조국 민정수석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해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이 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까지 검증하느냐.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제 나왔어요. 야당 쪽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보건복지부에 있다. 네네. 그런데 후보 검증에 대한 그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보건복지부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이 행정응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을 한 거다. 네네. 그래서 해줬다. 행정응원. 또 다른 전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전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예. 행정응원. 행정지원도 아니고. 글쎄 말입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행정관청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행위 또는 협력을 다른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네네.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것을 응원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행정응원 글쎄요. 이거 쉽게 또 얘기 나왔다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조국 민정수석 이거 뭐 검증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송영무 장관은 또 그럼 누구를 응원한 건가요? 이거는 왜 구설수에 올랐죠? 아, 예. 왜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잘 사라지지 않는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건데요. 네네. 최근에 해군 준장의 성폭행 미수 관련한 구속 사건도 있었고 또 육군 준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한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도 있고. 네네.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 이제 빈발을 하니까 군기 좀 다잡아야 되겠다. 송 장관이 회의도 개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제는 이제 국내 성고충 전문 상담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게 참. 네, 굉장히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조신하지 못해서 당하는 거다. 네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예. 글쎄요. 송 장관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네. 세상이 바뀐 거를 너무 몰라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저희가 이따가 3부에요. 최근에 아주 불붙고 있는 페미니스트 논쟁이라든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좀 구분되어지는 이 사회적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좀 여론을 좀 한번 쭉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했어요. 이 부분 좀 관련해 가지고서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 어제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발암 가능 물질 함유한 거에 대해서 판매 중지를 시켰던 약품 일부를 또 해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일에 이제 중국산 발사르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219개 품목 판매 제조를 잠정 중지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어제 점검을 해봤더니 네. 104개 약품은 해당이 없다라고 또 해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오전엔 또 94개. 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또 104개로 또 이게 또 정정이 된 겁니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소비자들이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점검이 이틀 만에 이루어질 거라면 이틀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렇죠? 최종적으로 한 번에 확실하게 발표를 했더라면 혼선이 훨씬 더 적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 때문에 지금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혼란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내가 먹었던 약 처음에 보니까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나왔는데 또 나중에 또 괜찮다고 하고 그럼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고민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 식약처도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돈 침대 사건이 참 바로 어제였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보면 라돈 침대 잊을만 하면 또 발견됐습니다라고 계속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품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식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식약처 같은 경우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에도 굉장히 우왕좌왕해가지고 논란을 많이 빚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로 바뀐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이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사회는 정말 불안한 사회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는 정말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결국엔 이 아베 총리가 물난리 속에서 또 고난을 또 겪고 있네요. 네. 지난 5일부터 이제 사나흘 정도 폭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데. 그래서 서일본 지역에서 최소 지금 115명이 사망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이미 호우가 굉장히 이제 시작이 된 그 시점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들, 그러니까 일본 이제 상하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의원들하고 숙소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졌다는 거고요. 이게 해마다 열리는 모임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모임 사진을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이 이제 트위터에 올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 공개가 돼 버렸어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 물난리 난 속에 무슨 회식을 하고 있었던 거냐. 네네. 그때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피난 공고가 내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란이 이제 이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될지는 몰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는 있긴 한데. 네네. 예. 굉장히 지금 논란이 일본에서도 좀 많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글쎄요. 대규모 지진하고는 비교해 볼 때 폭우 정도는 이쯤이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난번에 뿌라비루는 저희들 다행히 좀 비껴갔습니다만 태풍이 또 계속 또 오는 계절이잖아요.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원 시사평론가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국회가 어제도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과는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협상장에서 고성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내 3당 입장, 바른미래당에선 거대 양당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의원님 요즘에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협상장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네, 협상장에 당초에는 협상을 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들을 가지고 만났습니다마는 네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일단 원내대표 회동은 끝냈고요. 네네. 계속 수석 대표들과 부대표들 간의 회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협상은 마무리되지 못했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꼭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제 협상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꽤 우세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변수가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논의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법사위원장 문제, 그다음에 교문위 분할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에 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다가 끝났죠. 자, 그러면은 법사위원장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청취자분들께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국회에 두 가지 사회를 보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모든 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와 국회의장 자리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서 맡아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서로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그리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법사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 맡겨놓을 수 없다. 소위 그런 입장으로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보면 유명한 사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근사한 대웅전을 보기 위해서 사촌왕들이 지키고 있는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법사위가 일종의 상임위가인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도 크게 이해. 맞습니다. 국회의 소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법사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체계 자구 심사라 해가지고 이 법들 간에 서로 충돌이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바로잡는 역할을 법사위에 부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뛰어넘어서
법사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된 법인 경우에도 네네. 가끔 이것은 더 문제가 있다 해서 법사위원 중에 어느 한 명이 이것은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네네. 통과가 안 되고 결국은 보류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예. 이 부분에 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앞으로 이 부분을 어제 이제 중점적으로 의논을 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회의 제도 개선 문제, 네네. 이 문제를 먼저 매듭짓고, 네네. 그리고 나서 법사위를 어디로 갈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상황인데, 네.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 그것을 왜 지금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네네.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하느냐, 네.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진행을 해보고 제도 개선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네네. 개선해 나가면 될 일인데 이것을 원구성과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든가 또 법률적 오류와 관련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대신에 예, 국회 입법 권력까지 가지려고 한다는 어떠한 한국당의 반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의 기능을 다소간에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발의해가지고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또 통과가 안 되고 잡히는 그런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이제 의원들은 좀 황당하죠. 예.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적어도 없게 해야 된다. 네네. 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네네. 이 부분을 아마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게 흔히 말하는 국회 입법 권력까지 모두 가져간다면 국회가 제대로 좀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서 맡아오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국회의장을 여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고요. 네네. 지난 2년 전에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회의장을 제1야당이 맡게 된 겁니다. 당시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과 다른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죠. 예. 꼭 한국당만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건가요? 야당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자유한국당이 그 권한을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제1야당의 역할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상식에 맞게 협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대표님 지금 양측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이 접점이 뭐 어느 선에서 좀 찾아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네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네. 그리고 법사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소간에 합의를 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문위의 분할 문제가 또 협상이 잘 지연되는 예. 그 원인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분할이 된다는 거는 지금 18개 상임위가 예. 19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네네.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이제 교문위를 분할해야 된다는 문제는 교문위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이 약 220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또 소속되는 국회의원도 약 30명이 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효율적인 국정감사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교육과 문화로 나누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네. 라고 하는 점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 지금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이거 나눠가지고 뭐 어디다 하나 더 주거나 이렇게 나눠 먹기 하려고 한다. 네네.
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늘어나면 결국은 또 국회 예산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문제, 또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저는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회 부의장직이 두 자리 아니겠어요? 한 자리는 한국당이면 나머지 한 자리는 어느 당에게 정해졌습니까? 나머지 한 당은 당연히 1당, 2당, 3당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게 순리에 맞는데 네네. 뭐 평화 정의 연대 모임에서 저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전화 연결한 김에요. 최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 이 부분에 저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특수활동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폐지를 선언을 했고 어제 저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하셨다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그 폐지를 했다는 거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다른 당의 협조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당과 충분히 상의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탤 작정이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뭐 3인방 뭐 얘기 뭐 하지 않아도 이제 뭐 워낙 많이 언급돼서 이상돈, 박주연, 장정숙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 이 세 분에게 당원권을 주기로 한 모양이에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참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과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민평당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이 세 분들이 저희 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다시 저희와 함께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설득은 물론 뭐 굉장히 좋으신 그런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설득이 되겠느냐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하실 계획이세요? 뭐 이제 그분들이 뭐 탈당은 아니지만 지금 당적을 여기에 두고 있으면서 민주평화당에 가서 여러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굉장히 꺼림칙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뭐 출당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지금 70년 헌정 역사상 비례 국회의원을 출당시킨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정치적 신념이 달라서 다른 당에 가게 되면 스스로 탈당해서 나가면 그만이지 출당을 시켜주는 일은 없거든요. 그분들이 맨 처음 당선될 때 당시 국민의당을 보고 찍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취지에 이제 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과거에 관행이나 질서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뭐 저희들이 또 저희 바른미래당이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그 원 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개혁 입법 연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연결돼 있는 이슈이잖아요. 개혁 입법 연대와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개혁 입법 연대라는 말이 맨 처음에 도입된 배경이 우리 이러이런 그룹끼리는 개혁 입법 연대를 하고 이러이런 그룹은 배제시키겠다 라고 하는 갈라치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혁 입법 연대라는 말에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챙기는 개혁 입법이라고 하면 저희 당이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인재영입위원장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그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본인이 이 정치한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 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당에 또 다당제의 시초를 연 그런 국민들이
그래도 지지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오랜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네네. 우리 정치의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안철수 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정계 개편의 흐름을 거역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예. 자, 이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 안 한다 예단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정계 개편을 뭐 되기를 생각하면서 대비하거나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예. 지금은 당 내부적으로 화합과 실력 양성이 필요한 시기다. 네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제대로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보지도 못하고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예. 통합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국민들께 바른미래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광고 잠시 듣고요. 돌아오도록 하죠. 예.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외할아버지가 차량 뒷좌석에 외손자를 태운 것을 깜빡하고 그냥 내려서 방치를 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차 안에 있었던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날이 많이 지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비가 그쳤고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도가 넘는 32도까지 오르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폭염 속에 차량 안에 어린아이를 방치하고 내리는 이 사건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이런 사안은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목숨을 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있고요. 가족들 역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 측은 또 어떨까요?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이게 2년 전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좀 주시죠, 먼저. 2016년 7월 광주 광산구에서 일어났던 그 유치원 원화 그 통학버스 사건인데요. 네네. 이 아이가 사실 그날 기온이 35도가 넘는 날씨였는데 4살짜리 아이였는데. 네네. 그 운전을 하시는 분이 이제 차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그고 내리는 바람에 버스를 통학버스를 8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되었다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현재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의식 불명 상태에 있어서 네네. 지금 식물인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이게 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어린이가 4살이었고 네. 그때 기온이 35도. 물론 차 안의 기온은 뭐 이거보다 훨씬 높았겠죠. 그러니까. 차 안의 온도는 한 90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한 건 아니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계속 지금 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4살 아이였는데요. 네네. 원래 몸무게가 13kg인데 지금은 20.5kg으로 몸무게가 늘었고요. 키도 110cm가 넘어서 사실은 엄마 혼자서는 아이를 이제 들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네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원래 다니던 휴대폰 공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네네.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가정 형편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그 장기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제가 그 집에서 어르신 모셔보니까
한 병원에 계속 머물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병원을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 가정에서 돌볼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서 사실은 아이들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네.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퇴원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최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병동을 갖춘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많지 않잖아요. 많지가 않아서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이분들이 지금 광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병원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다 대기 상태가 너무 밀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7개월 이상까지 뭐 대기해야 되는 그런 병원도 있었고요. 만약에 아침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오후에 퇴원하는 이런 병동을 낮병동이라 그러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병동이라도 일단은 임시적으로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또 매일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아이를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가 또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또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로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회적 안전망이 정말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피해 아동이 우리나라 부모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부모가 중국 사람들이죠. 이제 중국계 한국계인데 네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뒤에 한국에서 이제 2명을 출산하고 생활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네네. 이 부모의 국적이 지금 중국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부모가 모두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것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하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 아이가 사실은 그 본인이 잘못으로 이런 걸 된 게 아니고 가해자들의 잘못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현실적으로는 이 부모들의 그런 그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특히 아이가 지금 장애인 등록도 사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내국인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나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데 원래는 이제 뭐 영주권자, 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은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최군의 경우에는 아직 영주권 또 이제 안 되어 있고 또 부모가 결혼 이민자도 아닌 것이고 이런 네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지금 거의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최근에 그 제주의 그 예멘 난민들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만약에 이 같은 상황이 처진다면 똑같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 그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또 그중에 다친 분이나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이제 가능한 것으로 법이 바뀌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아이는 사실 그것에 해당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2013년 1월부터 외국인들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받지만 우리 최근의 경우에는 그런 거 혜택을 못 받아서 지금 현재 아마 영주권자로 등록하려고 좀 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하게 되는 혜택들 어떤 것들을 대체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그 복지 혜택이 사실은 문제가 커지는데요. 뭐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또 보장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이런 보장구 구입비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구급차 지원 같은 것들이 원래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장애인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뭐 자금도 대여해주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지금 사실 다 같이 이제 한꺼번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좀 심각하다 이런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급차 같은 경우도 지원받으면 그냥 병원까지는 무료로 후송되는데 그렇죠. 일일이 다 돈을 내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설로 이제 본인들이 전화를 해서 신청해서 와야 되고 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신청을 아예 하진 않았나요? 아니면 했는데 안 된 건가요? 현재까지 원래 이 부모님들이 사실 장애인 신청을 할 수가 원래 없었었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영주권자들은 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영주권자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머니가 영주권자로 등록하면서 장애인 신청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아동은 도대체 지금까지 병원비 같은 거를 어떻게 충당을 했을까요?
그 원칙적으로는요, 가해자들이 사실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유치원 통학버스에 있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유치원에서 아마 원래는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의 가해자였던 그 통학버스 운전사, 물론 이제 본인의 고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실치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네네.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인솔교사도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연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 또 그분들이 사실은 돈이 없거나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범죄의 희생자로서 손해를 입거나 이랬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가 예.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비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이렇게 네네. 영구적으로 아이가 식물인간 됐다고 해서 끝까지 그 비용을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가해자라고 지금 언급하신 물론 고의는 없었겠습니다만 이라는 전제는 있습니다만 운전기사, 인솔교사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네네. 처벌을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고가 난 다음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 유치원 원장하고 주임교사를 해임 처분을 먼저 내렸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무효 결정이 났고요. 예. 또 이 유치원에 대해서 폐원 조치를 내렸지만 법원에서 또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해당 유치원이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 원장과 주임교사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에서 그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 씨 그리고 네. 버스기사 임모 씨 예. 이런 분들은 그 원심에서 보통 징역 그러니까 금고 6개월에서 금고 8개월 이렇게 각각 선고를 받았었고요. 네네. 그 중에 또 한 명이 이제 누구냐면 그 주임교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주임교사 이모 씨 경우에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따로 그 관련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나 아동과 관련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처벌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아동을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하거나 아동을 학대해서 다치게 하거나 병에 걸리게 하거나 중상에 걸리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네네. 그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그냥 과실로 자기네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법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은 아이에 대해서 뭔가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어른들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이제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아동 안전 관련 입법 이 개선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돼야 된다고 그렇죠. 보시는지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그 괌으로 놀러 갔던 판사 부부가 아이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 놔뒀다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사실은 아이를 그냥 혼자 방치해두면 그 자체를 원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사실은 없고요. 네네.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개 주 이상에서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또 그대로 놔두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쨌든 상관없이 또 부모가 처벌을 받는데 네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고 규정도 없는 상태거든요. 아이 혼자 놔둬도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사실 오지 않는다 해서 네네. 집으로 전화해서 확인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지 않아서 사실은 아이가 무슨 변호당했다고 이런 그것 때문에 처벌받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그 외할아버지와 관련된 아이 사망 사건에서도 네네.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전화만 해주었어도 이제 이런 얘기 사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집에 전화만 해봐도.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도.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과 이런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그렇죠.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는 어린이들의 이와 같은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대한 책임이 더 저는 강력하게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규정 자체가 법규화되어 있거나 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의 경우도 운전기사분은 보통 지휘 차량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제대로 이걸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이 바로 기관일 텐데 어린이집 유치원이 이런 곳의 책임을 계속해서 면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좀 이 같은 일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 같은 그 아동들의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아이들을 내 아이건 남의 아이건 하여튼 대한민국의 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이들을 그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가 혼자 있으면 아이가 왜 혼자 있는지 또 아이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지 않으면 반드시 연락해서 선생님하고 유기적으로 아이들의 행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식의 절차를 무시한 기관의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 절차로 폐원까지도 고려해야 되고 좀 처벌 자체가 강력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네, 사회적 관심이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는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형희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고요.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